자, 우리 해석학을 들어가기 전에 해석학의 정의 몇 개를 미리 볼 거예요. 자, 수학적 의미 관심 없어요. 지금 순전히 뭐로만 비교할 거예요? 논리학적, 전칭기호, 존재기호의 특징만 우리가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수학적인 의미, 수학적인 해석을 하는 건 우리 해석학을 들어가서 다시 할 거고요. 그거 다 빼고 전칭 존재기호의 특징으로 어떤 특징이 보여지는지만 우리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도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특히 논리학적인 특징도 수학적인 성질 중에 일부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아낸 특징들은 나중에 공부할 때 사용할 거예요. 자, 분명히 이 논리학적인 특징도 수학적인 특징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버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 놓은 거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자, 이제 전칭기호하고 존재기호의 순서 바꾸기를 아까 강조했죠? 자, 그게 수학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우리 보게 될 거고요. 균등과 균등이 붙어있지 않은 것의 차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수열의 극한을 봅시다. 실수열 AN과 수열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볼 거고요. 실수 A가 이 조건을 만족해요. 이필론이 주어지면 어떤 자연수 대문자 n을 구할 수 있어요. 스몰 n이 대문자 n 이상이기만 하면 AN 빼기 A의 절대값이 이필론보다 작아지는. 자, 이것의 의미는 나중에 볼 거고요. 무조건 저걸 만족하면 자, 수열 AN이 A로 수렴한다라고 하자. 그리고서 이필론 델타 논법으로서만 비교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이 대문자 n은 무엇에 영향을 받아도 돼요? 이필론에 영향을 받아도 돼요. 이필론에 따라서 달라져도 돼요. 이미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이필론이 작아지면 대문자 n은 커지면 돼요. 충분히 커져도 돼요. 그래서 대문자 n은 우리 이필론에 영향을 받는다. 강조하려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대문자 n은 존재성만 보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형태를 보시면 이성질을 만족하는 대문자 n1을 구했잖아요. 이 조건 때문에 대문자 n1 이상의 자연수는 전부 다 n이 될 수 있다는 것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100이 요성질을 만족했어요. 그럼 100, 200도 만족하고 300도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대문자 n을 내가 100을 찾았더니 저게 됐어요. 그러면 100보다 큰 수를 아무거나 택해도 돼요. 1억을 택해도 돼요. 1조를 택해도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성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2번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리말로 번역할 때를 뭐라고 번역할 거예요?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로 번역할 수 있다. 2번을 3번으로 옮기면 돼요. 내가 대문자 n을 하나 구했으면 더 큰 거 다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큰 n에 대해서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여기에 주목을 해볼 거예요. 자, 조건문처럼 보이죠? 자, 조건문처럼 보이면 한번 의심해 보세요. 무엇이면 무엇이다가 돼 있으면 혹시 여기에 전칭기호가 생략되어 있지 않았을까 의심해 보는 거예요. 언제? 부정을 해야 될 때. 부정하지 않을 때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쓰면 돼요. 자, 저기에는 전칭기호가 생략이 돼 있어요. 자, 전칭기호를 쓰면 뭐냐면 자, 무엇이에요? 대문자 n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자, 요게 요 뜻이죠. 스몰 n이 대문자 n 이상이면 무엇을 만족한다? 대문자 n 이상이 되는 모든 스몰 n에 대해서 이 뒤를 만족한다가 돼버려요. 자, 그냥 수열의 극한을 다룰 땐 저거 안 찾아도 돼요. 자, 언제 찾아야 돼요? 저걸 명제를 부정할 때. 수열의 극한을 부정할 때. 그래서 수열의 극한을 부정할 때에는 아까 찾았던 이 전칭기호를 찾아서 부정해 줘야지만 돼요. 그래서 자, 이제 전칭의 입실론은 존재 입실론. 자, 존재 대문자에는 전칭의 대문자에. 자, 이건 부정되지 않는 거죠? 자, 이거 자, 이제 잘 보면. 자, 이 부분이에요. 전칭기호는 존재기호로. 그런데 이 뒤에 부등식은 부정되지 않는 부등식. 입실론이 어디 원소이다? 양의 실수의 원소이다 해당되는 부등식이니까. 전 부정되지 않고요. 저기 존재기호는 전칭기호로. 저기 부등식은 안 변하고요. 자, 이걸 찾아야지만 여기가 존재기호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을 할 때는 저 전칭기호를 찾아서 부정하면 된다.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거 우리말로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저게 수열의 극한의 부정이에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거. 한정기호,
전칭 존재 기호가 많으면 부정해버리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 일상 용어에 나오는 말이 아니니까. 자, 이럴 때, 자, 어떻게 하자고요? 수학적으로 동치인 명제를 찾아서 부정하면 편리해진다. 그래서 수학 얘기 안 하기로 했지만 조금 해봅시다. 자, 이 뒤는 수학 얘기예요. 자, 이제 요거를 동치인 말로 볼 거예요. 자, 이 뒤를 만족하는 것은 대문자 n 이상인 건 다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뒤집어 말하면 저걸 만족하지 않는 건 많아야 몇 개예요? 1번부터 대문자 n 빼기 1까지. 많아야 몇 개? 유한 개. 그래서 유한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 뒤를 만족한다. 라고 우리 동치인 말로 바꿔버리면, 자, 저걸 부족하면 이걸 만족하지 않는 항이 얼마나 많다? 무한히 많다로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수학할 때 할 거니까 빨리 지나갑시다. 자, 따라서 수학적으로 동치인 명제를 찾으면 ANK 빼기 A의 절대값이 입실론 이상이 되는 부분 수열이 존재한다. 이게 수열의 극한을 부정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놔두면 우리 생각하기가 훨씬 간단해져요. 아까 수열의 극한의 부정형. 자, 이거 다루기 굉장히 힘들어요. 저거를 우리는 어떻게 다룰 거라고요? 수학적으로 동치인 명제를 찾아서 예로 볼 거예요. 그러면 다루기가 간단해진다. 이거는 이제 수학 얘기를 조금 했어요. 수학 얘기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입실론은 상수배 입실론, 0.5의 입실론 써도 되고요. 2배의 입실론 써도 되고요. 심지어 여기를 이렇게 해서 바꿔도 되고요. 된다라는 것 아까 연습 문제에서 확인했죠. 자, 그래서 바꿔 쓸 수 있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이 정도가 일단 수열의 극한의 정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특징이에요. 자, 문제를 봅시다. 자, 가나다라 다 똑같은 뜻인지 아닌지 보겠어요. 비슷해 보이지만 뜻이 달라요. 자, 가번은 뭐죠? 이제 눈에 보이죠? 가번은 뭐로 보여야 돼요? A 빼기 B의 절대값이 0이다. 다시 말해서 A하고 B는 같다로 보여지면 돼요. 자, 나번은, 자, 여기에 N이 있어요. 자,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이거 B예요. B는 A하고 똑같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엄밀히 말하면 전칭기호 N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수열이니까. 따라서 모든 AN이 뭐인 거예요? AA. 상수 수열인 거예요. 자, 이거 적지 마세요. 임용이 안 나와요. 뭐하러 적어요? 임용시험에 이런 문제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입실론 델타론법을 익히려고 한번 보는 거니까. 자, 다시 강조할 거예요. 임용이 안 나오는 거 우리 과감히 버려야 돼요. 뭔가 재미있어 보이니까 뭔가 특이하네 하고 적는 거 아니에요. 임용시험에 이런 수열 나올 리가, 이런 문제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우리 판단 기준은 무조건 뭐예요? 임용시험이에요. 우리 수학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 다시 강조할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임용시험이니까 임용시험이 안 나오는 건 아무리 이거 재밌는 문제가 나와도 버리는 거예요. 한번 보고 버리세요. 자, 이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중요하다고 적는 거 절대 아닌 거 잊지 마세요. 자, 다번하고 라번은 둘 다 뭐죠? 수열의 극한. 수열 AN이 A로 수렴한다고 똑같아요. 자, 다번은 그대로 정이고요. 라번 여기가 루트가 들어갔지만 이거 큰 문제 없어요. 여기 n제곱 들어갔지만 이것도 큰 문제 없어요. 어디까지나 충분히 크면, 스몰 n이 충분히 크면 AN과 A 사이 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거예요. 이거는 주어진 입실론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줄일 수 있거든요. AN 빼기 A의 절대값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언제? n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생각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답은 라번은 수열의 극한이에요. 자, 함수의 극한의 정의가 저거예요. 자, i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 i와, 자, 극한점 정의 그냥 모르게 넘어갈 거예요. a하고 l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함수 f가 a에서 l로 수렴한다라고 할 거예요. 자, 우린 요것만 쳐다볼 거예요. 극한점이니 뭐니 이건 보지도 않을 거고요. 자, 논리학적인 특징은 수열의 극한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자, 델타는 뭐가 주어진 다음에 찾는 거죠? 입실론이 주어진 다음에 델타를 찾아내는 거니까 어디에 영향을 받아도 돼요?
입실론의 영향을 받아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델타는 입실론의 함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자, 델타의 존재성이 중요하고요. 유일성은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이 뒤에 요 말 때문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델타 1을 하나 찾았다면 델타 1보다 작은 건 다 델타가 될 수 있어요. 델타를 내가 만약에 0.1을 찾았어요. 0.5를 택해도 되고요. 10,000분의 1을 택해도 되고요. 0.05를 택해도 되고요. 10,000분의 1을 택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작은 걸 택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 경우에 우리 뭐로 해석을 하죠? 충분히 작은 델타에 대해서 라고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말에 x가 a가 아니란 말이 들어있죠. x는 a가 아니란 말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나요? 전칭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자, 저게 전칭기호가 생략되는 게 보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전칭기호를 이용해서 잘 있으면 이거죠. 자, 모든 x인데 a의 델타 근방이라고 부르는 데서 뭘 뺀 거예요? a를 뺀 집합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자, 이제 이걸 언제 찾는 거예요? 함수의 극한을 부정할 때. 부정하면 얘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생략된 전칭기호를 찾아서 부정해 줘야 돼요. 그렇죠? 찾아서 부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정형은 이 복잡한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역시 마찬가지 요 부등호는 부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잊지 마세요. 입실론과 델타가 속해 있는 집합, 양의 실수의 집합이니까 부정하지 않는 부등호다. 자, 역시 마찬가지. 이 형태를 우리 말로 번역하려면 도저히 번역이 안 돼. 의미가 안 통해요. 그냥 읽는 것밖에 없어요. 자, 어떤 입실론이 존재하고 모든 델타에 대해서 그냥 쭉 따라 읽는다고 해서 생각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전칭 존재기호 이 순서를 따라 읽어서 이걸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써온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는 나중에 뭐 해야 돼요? 한정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동치인 명제를 만들어서 부정하는 게 우리 수학에서 할 일이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 여기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세배의 입실론 써도 되고요. 루트 입실론 써도 되고요. 입실론 제곱 써도 되고요. 뭐 상관없고요. 여기도 우리 여기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8번을 볼까요? 가나다를 봅시다. 자, 가나다 전부 다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두 개의 차이를 볼 거예요. 여기는 0보다 크다가 없고요. 여기는 0보다 크다가 있죠. 차이는 위에는 x가 뭐가 돼도 돼요? a가 돼도 돼요. 아래쪽은 x는 a가 돼서는 안 돼요. 자, 그 차이예요. 그렇죠? 자, 일단 가나다 모두 전칭기호 x가 생략되어 있다고 봐주면 돼요. 그 가번은 전칭기호 x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fx가 뭐인 거예요? 상수함수인 거예요. 자, 이거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 돼요. fx는 상수함수예요. 자, 나번은 x가 a일 때도 만족이 되기 때문에 뒤에 나오겠지만 함수 f는 a에서 연속이다의 정의가 돼요. 극한이 fa다. 답번은 자, 이제 우리 함수의 극한에 대한 얘기죠. fa는 뭐가 되는 상관이 없어요. 자, 우리 점에서 연속에 대한 얘기는 우리 아까 L만 뭐로 바꾸면 돼요? L만 우리 FA로 요것만 빼버리면 돼요. 그래서 논리학적 특징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넘어갈 거고요. 이제 구간에서 연속인 걸 볼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이제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가 이해가 딱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한정기호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대충 알게 되신 거예요. 자, 집합 I에서 함수의 연속성을 볼 거예요. 자, 함수의 연속성을 보기 때문에 점에서의 연속 다시 볼까요? 함수의 극한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이 자리. 극한이 아까 L이었죠? L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FA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0보다 크다가 빠졌어요. 그래서 X가 뭐가 돼도 돼요? A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우리 연속에 대한 우리 정의예요. 자, 이제 I라고 하는 집합에서 함수 F가 연속이다. 자, 뭐예요? I의 모든 점에서 함수 F가 연속이다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정의를 가지고 자,
써보면 이렇게 돼요. i의 모든 점에서 이필론이 주어지면 델타를 구할 수 있어요. x하고 y 사이 거리가 델타보다 작으면 fx 빼기 fy 절대값은 이필론보다 작아지는. 자,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 뒤는 f는 어디에서 연속이다요? f는 x에서 연속이다. 맞죠? 자, f는 x에서 연속이다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집합 i에서 함수 f가 연속이다의 이필론 델타 논법의 표현이에요. 자, 우리 저기 델타에 주목을 해봅시다. 자, 델타에 주목을 하면, 자, 그 전에 생략된 전칭기호를 쓰면 여기에 전칭기호가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저 성질을 만족하는 모든 y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전칭기호가 여기 생략돼 있다는 것 보이고요. 자, 여기 순서를 봅시다. 전칭 x, 전칭 이필론, 존재 델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델타는 언제 찾는 거예요? x가 주어지고 이필론 주어진 다음에 델타를 찾는 거예요. 이때는 주어진으로 번역하면 타당하다고 그랬죠? 델타는 그래서 무엇에 따라 달라져도 돼요? 델타는 x에 따라 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필론에 따라 변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델타는 이 x하고 이필론의 영향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어요. 강조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함수 f가 집합 i에서 연속이다. 우리가 구하는 델타는, 저 델타가 존재해야 돼요. 저 델타는 뭐에 따라 달라져도 돼요? x하고 이필론에 따라 달라져도 상관이 없어요. 자, 전칭 존재기호의 순서가 이제 저걸 결정하는 거예요. 잊지 맙시다. 왼쪽부터 우리 해석한다고 그랬죠? 자, 균등 연속 함수의 정의를 볼 거예요. 함수 f가 i에 정의된 함수가, 자, 요 조건을 만족하면 균등 연속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얼핏 제일 처음 보면 항상 해석학을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이 두 개의 차이가 잘 안 보여요. 이게 함수 f가 i에서 연속이다. 의 이필론 델타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게 균등 연속의 표현이에요. 이제 그 차이가 이제 우리 눈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i에서 연속인 거가 비교해 봅시다. 이게 함수 f가 i에서 연속이다예요. 근데 연속이다 볼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원래 없었는데 생략된 전칭기호를 찾아 쓴 거거든요. 자, 비교를 정확히 하려면 생략된 전칭기호를 다 찾아서 다 써야 돼요. 연속은 썼으니까 균등도 우리 생략된 전칭기호를 찾아서 써야 돼요. 자, 써서 비교해 봅시다. 자, 함수 f가 i에서 연속이다에 생략된 전칭기호까지 다 포함한 게 바로 이 표현이었어요. 그 다음에 균등 연속은, 자, 우리 그래서 아까 뭐였냐면 이 델타가 어디에 영향을 받아도 돼요? x하고 이필론의 영향을 받아도 됐어요. 자, 균등 연속의 정의를 다시 볼까요? 자, 여기에 어디에 전칭기호가 생략이 되어 있나요? 여기에. 모든 x, 모든 y. 무엇을 만족하는? x하고 y, x 빼기 y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은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맞죠? 그래서 여기에 전칭기호가 생략되어 있어요. 모든 x, 모든 y. 자, 그래서 저기 생략된 전칭기호를 찾아서 쓰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리에 전칭기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델타를 주목해 봅시다. 델타는 언제 찾는 거예요? 이필론이 주어지고 나면 델타를 찾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모든 x, 모든 y예요. 자, 이제 이 위에서 연속일 때는 이 x를 뭐라고 번역했어요? 주어진. x가 주어지면 델타를 찾았어요. 근데 우린 델타를 찾은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이 돼야 돼요. 자, 차이가 이제 눈에 보이죠? 아래쪽은 델타가 어디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x의 영향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요. 균등 연속일 때는 델타가 x에 따라 변했다?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균등 연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속은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그냥 정의만 봤을 때 균등 연속과 연속 함수의 차이는 이 델타가 x 점의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절대로 받지 않게 찾을 수 있어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균등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델타가 점 X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 순간에 뭐예요? 절대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균등 연속일 수가 없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예요. 연속이지만 균등 연속이 아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차이가 바로 무엇의 차이예요? 이 델타를 찾는, 델타에 영향을 주는 변수의 차이예요. 자, 나중에 해석학을 할 때 이게 균등 연속함수하고 연속함수의 중요한 차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해석학을 하기도 전에 딱 아까 1시간 했죠? 전칭 존재기요? 뭐 전에 논리학까지 2시간. 2개 강의만 하고서 그 차이가 눈에 보여요. 자, 그래서 전칭기호의 x의 위치가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위치를, 얘를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자, 얘를 뒤로 보낼 수 있느냐 없느냐죠. 전칭기호와 존재기호. 전칭기호의 x와 존재기호 델타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거는 앞으로 와도 돼요. 앞으로 온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아요. 원래 델타는 어디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X 영향을 받지 않았죠. 이게 앞으로 와도 상관없어요. X 영향을 받지 않던 것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 당연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이게 앞으로 나와도 되는 순간 뭐가 됐어요? 연속. 균등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이다가 되는 거예요. 균등 연속함수 연속함수이다. 하지만 여기 전칭기호는 이 뒤로 함부로 못 가요. 이 뒤로 가려면 뭐가 보장이 돼야 돼요? 델타가 X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보장이 될 때만 뒤로 가요. 그게 보장이 안 되면 뒤로 갈 수 없어요. 무슨 뜻이에요? 연속함수는 균등 연속함수가 아닐 수도 있다. 균등 연속함수일 수도 있어요. 언제 균등 연속함수예요? 이렇게 했더니 델타가 X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저게 뒤로 갈 수 있으니까 균등 연속함수다. 라고 하는 차이를 이제 알 수 있게 되어버렸어요. 자, 이게 이제 입시론 델타론법에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거의 거기부터 알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볼까요? 연속하고 균등 연속의 차이는 전칭기호의 x 저 위치예요. 자, 그래서 우리 델타가 x의 영향을 받아도 되느냐? 절대 받을 수 없느냐의 차이가 된다. 거꾸로 가버렸네요. 그래서 여기. 자, 함수 f가 균등 연속이면 델타가 x의 영향을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되고요. 입실론만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연속일 때는 둘 다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균등 연속이면 연속이라는 보장을 받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자, 균등 연속 함수가 아니다를 보이려면 이제 이걸 부정해야 돼요. 밑으로 넘어가 버렸어. 자, 우리 얘를 부정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 복잡한 명제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 명제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다시 강조하지만 얘는 변하면 안 돼요. 얘는 왜 변하면 안 되죠? x, y가 어디에 있느냐에 속하는 그 부등식이기 때문에. x하고 y 사이, x 빼기 y의 절대값이 델타보다 작은 것들은 다를 다루는 거거든요. 여기 부등식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말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석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수학적으로 동치인 명제를 찾아서 이제 균등 연속함수가 아닌 것을 우리가 다룰 거고요. 자, 그건 어디 범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학의 범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해석학의 범위로 안 들어가는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데까지.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입시론 델타론법의 특징에 대한 논리학을 봤어요. 자, 오늘은 첫날인데요. 자, 이제 입시론 델타론법의 특징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진도를 많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입시론 델타론법이 나오기 전까지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 순서 공리까지만 나가고요. 완비성 공리서부터는 상한 하한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입시론 델타론법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좀 쉬었다가
한 강의 하나만 더 하고요. 마치도록 할 거고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언어인 이필론 델타 문법을 가지고 우리 해석학을 들어갈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